전체 집합에 포함되어 있는 두 집합 A, B의 일반적인 모양을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먼저 A, B의 합집합을 나타내고요. 그에 대한 여집합이라고 한다는 것은 당연히 그 바깥 영역이 됩니다. 이번에는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을 알아볼 텐데요. 먼저 A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A집합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 B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B집합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이 될 테고, 그에 대한 교집합이라고 한다면 겹쳐지는 영역, 동시에 만족하는 영역은 앞에서 A, B의 합집합의 여집합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 두 식은 같은 식이 되겠죠. A, B의 교집합의 여집합. 그렇다면 먼저 A, B의 교집합. 이에 대한 여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이 됩니다. 이번에는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합집합을 알아볼 텐데요. 먼저 A의 여집합은 A집합을 제외한 나머지, B의 여집합은 B집합을 제외한 나머지, 이 둘을 모두 합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빗금친 모든 영역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고, 이는 A, B의 교집합의 여집합과 같은 식이 됩니다.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이 A, 즉 반대의 반대는 결국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다는 성질, 이 성질을 이용해서 전체의 여집합을 풀어서도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데요.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합집합의 반대는 교집합이 되겠죠. 이와 같은 방법으로 A, B의 교집합의 여집합도 동일한 방법으로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 그리고 교집합의 반대인 합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성질, 이를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드모르간의 법칙에 따라 1번 A의 여집합, 합집합은 교집합,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B가 되죠. 교환 법칙으로 나타내면 B에 대한 A의 차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2번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A, 교집합은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는 더 간단히 나타낼 방법이 없으니까 그대로 나타내고, 3번 드모르간의 법칙에 따라 괄호 전체를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전체가 합집합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합법칙이 성립하겠죠. A와 A의 여집합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 되고, 전체 집합과 B의 여집합의 합집합은 B의 여집합이 됩니다. 다음 두 집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집합의 연산을 통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집합과 여집합은 차집합으로 표현될 수 있고, A집합에 대한 A, B의 합집합의 차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공집합이 됩니다. 드모르간의 법칙을 통해서 A, B의 합집합의 여집합은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이 되죠. 전체식이 교집합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합법칙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A와 A의 여집합을 먼저 교집합으로 계산하게 되는데, 이는 공집합이 됩니다. 공집합과의 교집합은 공집합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식도 교집합과 여집합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차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고, A에서 A, B의 교집합을 뺀다는 것은 결국은 A에 대한 B의 차집합이 된다는 뜻이 되는데요. 앞서서 똑같이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A, B의 교집합의 여집합을 풀어서 다음과 같이 나타내게 되면 교집합에 대한 합집합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므로 결합법칙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분배 법칙에 의해서 다음 식을 A와 A의 여집합의 교집합, A와 B의 여집합의 교집합으로 우리가 바꾸어서 합집합으로 나타내게 되는데, A와 A의 여집합의 교집합은 공집합이 될 테고, A와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은
차집합이 됩니다. 공집합과의 합집합은 자기 자신이 되므로 A에 대한 B의 차집합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 예제를 간단히 나타내면 1번은 모두 교집합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하므로 다음과 같이 A와 A의 여집합을 교집합으로 먼저 묶어서 공집합으로 나타내고 공집합과의 교집합은 무조건 공집합이 되겠죠. 2번은 차집합을 교집합과 여집합으로 풀어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때 여기서 여집합의 여집합은 다시 A가 되죠. 그리고 전체는 교집합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에 의해서 먼저 A와 A의 교집합은 A가 됩니다. 그래서 A와 B의 여집합, 그러면 이는 A에 대한 B의 차집합이 되겠죠. 3번은 차집합을 교집합과 여집합으로 모두 두 개를 다 다음과 같이 풀어내고 모두 교집합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에 의해서 A와 A의 여집합을 먼저 교집합으로, 그러면 이는 공집합이 되고 공집합과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은 공집합이 됩니다. 1번은 차집합을 교집합과 여집합으로 풀어낼 수 있고 여기서 여집합의 여집합은 바로 B집합이 되고요. 두 가로에는 A의 교집합이 공통으로 있기 때문에 A의 교집합으로 묶어낼 수 있는데 이를 분배법칙이라 하고 이렇게 되면 괄호 안에 B집합과 B의 여집합의 합집합은 전체집합이 되므로 A에 대한 교집합은 바로 A집합이 됩니다. 2번도 차집합을 교집합과 여집합으로 풀어내고 여기서 괄호 전체를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반대로 다음과 같이 나타냈을 때 두 괄호 안에는 B의 합집합이 공통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분배 법칙에 의해서 B의 합집합으로 묶어내고 A와 A의 여집합의 교집합은 공집합이므로 B집합과의 합집합은 B집합이 됩니다. 3번에서는 두 가로 안에 B의 교집합이 공통으로 있기 때문에 바로 분배 법칙으로 나타내고 A와 A의 여집합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기 때문에 전체 집합과 B집합의 교집합은 B집합이 됩니다. 4번은 괄호 안에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이 공통으로 있기 때문에 이 전체를 괄호 전체를 여집합으로 다음과 같이 묶어낼 수가 있는데 여기서 교집합과 여집합을 차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이 식의 모양이 됩니다. A, B의 교집합은 5와 11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 되겠고요. 1번 A와 B의 여집합의 교집합, 그렇다면 이는 A에 대한 B의 차집합이 될 테고요. A에 대한 B의 차집합은 A집합에서 A, B의 교집합을 빼는 거니까 A집합 1, 3, 5, 11, 13에서 5와 11을 빼면 1, 3, 13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 됩니다. 2번은 교집합에 대한 교환법칙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그렇다면 이는 B에 대한 A의 차집합이 될 테고요. B집합에서 A, B의 교집합을 빼는 것이니까 B집합 원소 5, 7, 11, 19에서 5와 11을 빼면 7과 19를 원소로 하는 집합이 됩니다. 3번은 이때의 차집합을 교집합과 여집합의 개념으로 다음과 같이 풀어내게 되면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이 되면 결국 B집합이 되기 때문에 A와 B의 교집합이 되므로 5와 11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 됩니다. 4번에서 차집합을 교집합과 여집합으로 풀어내게 되면 A의 여집합의 여집합, 그렇다면 이는 곧 A가 되죠. 따라서 B와 A의 교집합은 A와 B의 교집합과 같기 때문에 5와 11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 됩니다. 1번 문제, 차집합을 교집합과 여집합으로, 여기서 여집합과 여집합은 A집합이 되겠죠. 괄호 전체의 여집합을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반대로 풀어내고요. 그리고 분배 법칙에 의해서 A와 A의 여집합의 교집합은 공집합이 되므로 결국 A와 B의 교집합이 됩니다. 2번 문제도 전체의 여집합을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반대로 A와 C의 여집합의 교집합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냈을 때 여기서 교집합과 여집합, 교집합과 여집합, 그렇다면
A에 대한 B의 차집합과 A에 대한 C의 차집합의 합집합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도 있고요. 분배 법칙에 의해서 A의 교집합으로 다음과 같이 묶어냈을 때, 그리고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괄호 전체를 여집합으로 묶게 되면 여기서 교집합과 여집합을 차집합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내게 되면 두 가지 식이 나타나는데 이 둘은 동일한 뜻을 갖게 되는 식이 됩니다. 이를 확인하려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서 확인하면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3번 문제에서 차집합을 교집합과 여집합으로, 그리고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B집합이 되겠죠. 교환 법칙으로 나타냈을 때 B의 교집합으로 묶어낼 수 있죠. 그래서 분배 법칙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4번 문제에서도 차집합을 교집합과 여집합으로, 그리고 전체가 교집합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합 법칙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때 괄호 안에 B의 여집합과 C의 여집합, 그래서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전체를 여집합으로 묶어낼 수 있고, 여기서 교집합과 여집합, 이는 곧 다음과 같이 차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1번 차집합을 교집합과 여집합으로 나타내게 되면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이 되죠. 그렇다면 네모 안에는 B의 여집합이 되어야 되고요. 2번에도 차집합을 교집합과 여집합으로 나타내면 네모 안에는 B의 여집합이 되어야 합니다. 3번도 차집합을 교집합과 여집합으로 나타냈을 때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B집합이 됩니다. 교환 법칙으로 나타내고요. B에 대하여 A의 여집합의 교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즉 교집합과 여집합은 차집합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B에 대한 A의 차집합이 됩니다. 4번에서도 차집합을 교집합과 여집합으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전체의 여집합이 있기 때문에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A의 여집합, 그리고 B집합, 그리고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교집합에 대한 합집합의 형태이기 때문에 분배 법칙으로 나타내서 A의 교집합에 대하여 A의 여집합, 그리고 A의 교집합에 대하여 B집합, A와 A의 여집합의 교집합은 공집합이 되기 때문에 공집합과의 합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A, B의 교집합만 남게 됩니다. 기억 A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집합에서 A집합을 제외한 나머지가 되기 때문에 기억은 옳은 표현이 되고 있고요. 니은에서의 전제 조건은 A, B의 교집합이 공집합, 그렇다면 전체 집합에서 A집합과 B집합의 형태는 다음과 같이 되고, 이럴 때 이 전체 집합은 3개의 영역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때 A, B의 합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기억 더하기 니은이 되는데, 전체 집합은 기억, 니은, 디귿의 합이 되므로 결론에 해당되는 A, B의 합집합이 전체 집합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표현이 됩니다. 같은 개념으로 디귿의 전제 조건은 A, B의 교집합이 공집합, 이때 A집합이 B의 여집합에 포함이 된다. 그러면 A집합은 기억의 영역에 해당되고 B의 여집합은 기억 더하기 디귿이 되겠죠. 이는 포함 관계가 성립하게 되기 때문에 디귿은 옳은 표현이 됩니다. 리을의 전제 조건은 A, B의 합집합이 A, 그러면 합집합이 A가 된다는 얘기는 A집합 안에 B집합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A, B의 교집합은 B집합이 될 수가 있게 되겠네요. 수학 문장에서 무엇이면 무엇이다, 이는 곧 가정이면 결론이다가 되기 때문에 가정에 대하여 결론이 무조건 참이 되거나 아니면 반대의 예, 즉 반예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문장은 옳은 표현이 됩니다. 미음에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A, B의 합집합이 전체 집합, B의 여집합과 B집합의 합집합도 전체 집합이 되므로 A와 B의 여집합이 같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벤 다이어그램 상에서 A, B의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 됐을 때 다음과 같이 3개의 영역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A집합은 기억 더하기 니은이 될 테고요. B집합은 기억이 되니까 등호가 성립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 문장은 거짓이 됩니다. 비읍에서의 가정은 A와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이 공집합. 이는 A차 B가 공집합이니까 기억 영역이 공집합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기억 영역이 공집합이고 A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면 A집합은 니은의 영역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다시 그려본다면 A, B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되고 A는 B의 부분집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읍은 오른편이 됩니다. 시옷에서 B에 대한 A의 차집합이 B집합이 되기 위해서는 A,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돼야 되고 A집합이 공집합이면 A,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기 때문에 오른편이지만 반대의 예가 존재합니다. 즉 A집합이 공집합이 아닐 때 다음과 같이 A, B가 서로소 관계라고 한다면 가정이 오른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에서 A가 공집합이 아닐 때도 성립하기 때문에 이 시옷은 틀린 표현이 되겠죠. 마지막 이응에서는 A, B의 교집합이 B집합이면 결국은 B는 A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B에 대한 A의 차집합이 되므로 B가 A의 부분집합이므로 그 차집합은 공집합이 되죠. 그래서 마지막 이응은 옳은 표현이 됩니다. 1번 A, B의 합집합의 여집합이면 이는 곧 전체 집합에서 A, B의 합집합을 뺀 것이 되겠죠. 그렇다면 A, B의 합집합은 1, 2, 3, 5, 6, 7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 되므로 전체 집합에서 1을 빼게 되면 4와 8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 됩니다. 2번 문제는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을 각각 다음과 같이 구한 다음에 그를 합하기만 하면 되는데요. 우리가 드모르간의 법칙을 배웠기 때문에 이 둘을 묶어서 A, B의 교집합의 여집합, 따라서 전체 집합에서 A, B의 교집합을 빼주게 되면 즉 1과 7을 빼니까 2, 3, 4, 5, 6, 8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 됩니다. 3번도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A의 여집합은 A로, B는 B의 여집합으로,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바꿔주게 되는데요. 교집합과 여집합을 묶어서 차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A에 대한 B의 차집합은 결국은 A, B의 교집합을 빼주게 되니까 결국은 3과 5를 원소로 하는 집합이 됩니다. 4번도 지금 현재 안에 있는 교집합을 중심으로 교환 법칙으로 나타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될 테고요. 이는 교집합과 여집합을 묶어서 차집합으로 나타내니까 B에 대한 A의 차집합 그리고 그것에 대한 여집합이 되므로 B에 대한 A의 차집합은 B집합 중에서 교집합인 1과 7을 제외한 나머지 원소 2와 6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 될 테고요. 이를 제외한 나머지 원소가 되니까 전체 집합에서 2와 6을 제외하므로 결국 1, 3, 4, 5, 7, 8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 됩니다. 5번 A에 대한 B의 차집합은 A집합에서 교집합인 1과 7을 제외하니까 3과 5가 되겠죠. 그래서 A집합에서 A에 대한 B의 차집합을 빼주는데 다시 A집합에서 3과 5를 제외한 나머지 집합은 결국 1과 7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 됩니다. 자, 차집합을 교집합과 여집합으로 식의 계산으로 지금 나타내 본다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고요. 이때 괄호 전체의 여집합은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괄호 안이 전부 다 반대로 바뀌게 되겠죠. 자, A의 교집합으로 분배 법칙으로 다음을 전개해서 나타내 보면 이때 A집합과 A의 여집합의 교집합은 공집합이 되고 그리고 AB의 교집합과의 합집합은 결국 AB의 교집합이 되겠죠. 그래서 AB의 교집합은 1과 7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 됩니다. 자, 6번 문제에서도 A에 대한 B의 차집합은 3과 5를 원소로 하는 집합이 될 테고요. A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에서 1, 3, 5, 7을 제외한 나머지 집합이 되는데 이를 합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2, 3, 4, 5, 6, 8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 됩니다. 자, 집합 계산식으로 설명을 한다면 먼저 차집합을 교집합과 여집합으로 지금 나타내 주고요.
합집합에 대한 A의 여집합으로 우리가 분배 법칙으로 이를 전개를 해주면 다음과 같이 될 텐데 A와 A의 여집합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 되고 이는 곧 전체 집합에서 A, B의 교집합의 전체 여집합으로 그렇다면 여기서도 교집합과 여집합이 나타나게 됐기 때문에 이를 차집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전체 집합에서 A, B의 교집합인 1과 7을 제외한 나머지 즉 2, 3, 4, 5, 6, 8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 됩니다.